사랑합니다. 기통창국어 엘리트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세 가지 관리를 통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관리를 싹 정리하는 전수의 싹쓰리. 자, 함께하는 아이는 화법과 관련된 아이들 함께 살펴봅시다. 자, 말하기 그리고 쓰기와 관련된 아이들이 우리가 국어 영역 중에서도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 단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표현이 그냥 표현으로 끝날 것이 자꾸 표현을 자꾸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풀어가지고 화법과 작문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화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화법의 문제들을 자, 풀어주실 때는 유형별로 물론 조금씩 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떤 갈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갈래의 말하긴데 사실 네, 글이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법 그 첫 번째는요, 대화 그리고 발표, 연설 이 세 가지 갈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와 발표 그리고 연설 떨리지. 네. 전생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요. 아무래도 화법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쓰기와 관련된 아이들은 이게 그렇죠. 수능에서 우리 친구들이 글로 만나보고 있는 아이들이긴 하지만 이게 내신으로 갔을 때는 수행으로 만나게 되는 아이들이고 수행에서 발표를 하고 연설을 하고 이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좀 떨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떨리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수능에서는 1도 안 떨려. 네. 왜냐면 사실은 대화라고 얘기하는 아이나 발표나 연설과 관련돼서는 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좀 정해져 있고 내용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크게 뭐 이렇게 고난도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실제 화법에서 고난도 문제는 그저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토론. 네, 요런 아이들과 관련된 아이들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또 역시 떨리기는 하지만 네, 문제를 접근하는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 이번 시간만큼은 가볍게 함께 또 확인을 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대화입니다. 아니 선생님 뭐 대화라는 거 공부할 게 있나? 그지? 그냥 나랑 니랑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수다를 다 떨고 있으면 대화야. 대화의 방법이라든가 뭐 대화의 경률 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아이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뭐 그게 이제 화법에서, 자, 문제로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만한 일들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쵸? 내신으로 나왔을 때는, 물론 이제 대화 경률과 관련된 아이들이 좀 등장을 하니까 좀 어렵긴 했겠지만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네, 나와 있는 대화에 대한 개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이번 우리가 이제 2015 교육 개정 안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나 전달법이라는 아이만 좀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사실 나 전달법이라는 아이는 반대되는 대조 개념이 있죠. 바로 뭐냐면 너 전달법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나하고 너하고 다르지. 그래서 이제 나 전달법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너 전달법은 너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너 전달법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너의 것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들입니다. 너 그러지 마. 너 뛰지 마. 너 시끄러워. 너 조용히 해.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너 전달법이라고 얘기한다면 나 전달법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네가 떠드니까 네가 시끄러우니까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파. 나는 네가 안 떠들었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아이가 바로 나 전달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얘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래. 이론적으로는 너 전달법에 비해서 자, 뭐해? 그지? 상대가 느끼는 갈등에 대한 그러니까 기분 나쁨이 좀 덜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 상황을 좀 더 갈등 상황을 좀 더 키우지 않고 관계를 완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함께 확인해 보는데 나 전달법은 이렇게 주어를 나로 시작하는 아이들이고요. 상대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이 어떤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를 좀 알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나 전달법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자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뭐 내가 생각하는 나 이런 나에 대한 것들을 들여다봐야 나 전달법이라는 아이들이 사실은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판단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나 전달법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나 전달법의 구성 요소는 바로 사건과 감정 그리고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구성 요소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나를 전달하는 이 나 전달법을 이야기하는 과정과도 일치합니다.
사건. 자, 내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사건,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빴던 상황. 그러니까 네가 떠드니까 싸우자는 얘기지. 자, 그래서 뭐 누나가 나한테 TV가 크다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가야 그렇죠. 그래야지 안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자, 나의 감정.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이 속상했었어. 물론 그래서 화를 낸 건 내 잘못이긴 하지만 기대 효과. 자, 내가 바라는 상대방 행동. 나는 누나가 나한테 무턱대고 소리 지르며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나 잘해, 이 새끼야. 아, 누나 인성도 봐야 되겠구나. 자, 나 전달법은 이렇습니다. 자,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사건을 얘기해주고 그때 나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랬을 때 그저 내가 기대하는 효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가 드러나도록 이야기하는 걸 나 전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난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죠? 자, 듣는 사람은 방어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을 느끼고 아, 그래.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할 때는 그치 최소한 그렇게 소리 지르지는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준다. 라는 게 바로 나 전달법의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갈등 상황을 줄이기 위해 나 전달법을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갈등 상황에서는 다양한 대화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갈등 상황을 줄이기 위해선 제일 먼저 첫 번째가 경청입니다. 자,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거예요. 100마디 말보다 그죠? 한번 잘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갈등은 잘 풀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솔하게 나의 감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등이라는 건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마음과 입장을 먼저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도덕적이었어. 그죠? 대화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 자, 나 전달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 갈등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쵸? 우리가 좀 알만한 이야기들이네요. 자, 그래요. 대화, 발표, 연설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대화와 관련된 아이는 자, 이렇게 나 전달법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갈등 상황을 줄여보는 내용들을 함께 확인해 보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 포인트들은 사실 두 번째 나오는 청자를 고려한 말하기. 자, 청자를 고려한 발표하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발표예요. 발표인데 근데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청자를 고려한이라는 제목을 선생님이 붙였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수능이 출제가 되는 거 아무거나 막 내는 게 아니야. 너 망하라고 막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 기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 발표하기에서는 청자를 어떻게 고려했냐입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도 알겠죠. 당연히 발표가 나와 있고 발표에서 청자를 어떤 식으로 고려했는지 가 나오죠.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을 나타낼 때 주로 나타내는 첫 번째 문제 유형은 뭐냐면 이 발표를 계획한 내용이다. 계획하기를 보여주고 이제 보기 속에 보여주고 선지 속에 보여주고 자, 이 발표하기에서 반영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그래서 뭐 발표의 전개 순서와 그렇지 않은 것. 이런 식의 문제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굉장히 쉽죠. 이게 말을 바꿔서 냈을 뿐이지 결국에 일치불일치죠. 그래서 내가 계획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치? 또는 이 발표문을 보고 이 사람이 계획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 그럼 결국에 일치불일치하는 아이들을 찾아주는 건데요. 그냥 빠르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매체 활용 효과와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보통 이제 발표문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가로 안에 비언어 또는 뭐 준언어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뭐 그림을 보여주며 큰 목소리로 이렇게 비언어나 준언어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그 부분에 밑줄이 그어지고 특히나 그것이 이제 비언어라면 그림을 보여주며 그림 1을 보여주며 자 이렇게 하면서 그 기억, 밑줄 그은 기억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 우리 친구들이 파악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체를 활용하는 것과 동일한 아이겠죠. 자 보통 이럴 때는요. 밑줄 그은 기억의 다음 발화를 보시면 그러면 그 발화 속에 정답이 있어요. 굉장히 더 쉬워지지. 그럼 사실 이렇게 전체 글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문단으로 짧게 나눠서 보시면 되는 아이인 거죠. 그럼 사실 이런 문제들부터 먼저 풀어줄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는 틀리면 이제 눈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발표를 듣고 난 청중의 반응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그럼 전체적인 줄거리를 자 제대로 파악해서 주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발표자의 관점을 제대로 파악해야지만 가능한 아이입니다. 근데 이거는 동일한 문제 유형이 어디로도 연설문으로도 그대로 가죠. 자, 연설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솔직히 전략과 관련된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발표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문제 유형과 동일하게 등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청자를 고려한 발표 한번 살펴볼게요. 청자를 고려하라 그랬기 때문에 청자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왜 선생님이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계획할 때도 세 개 고려하라 그랬죠. 하나는 독자, 하나는 주제, 하나는 목적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말하기라고 얘기하는 화법 속에서도요. 제일 먼저 계획해야 되는 거 말하기에서는 세 개. 그죠? 주제, 목적 동일하고요. 그리고 화자. 아니 화자래다. 청자. 그죠? 글을 읽는 독자처럼 내 말을 듣는 청자에 대한 분석 동일합니다. 그 청자의 관심사, 청자의 지적 수준, 청자의 배경 지식, 청자의 연령 등등등에 따라서 발표의 내용이나 깊이 수준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정보를 알리는 말하기를 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중의 성향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지 자, 성공적인 발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발표 단계에 따라 청중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청중들의 성향을 미리 분석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청중의 뭐 나이, 배경 지식, 관심과 수준 뭐 등등등 또는 뭐 주제에 대한 입장 등등등.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청중에 따라서 말할 내용의 선정과 말한 내용의 구성과 자, 표현과 전달 등등이 달라지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발표하는 단계에서는 내가 아무리 이렇게 계획을 잘했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요. 그죠? 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하기 화법을 듣고 있지만 선생님은 이게 청중을 고려 계획 단계뿐이야. 아, 우리 친구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가 될 거고 우리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화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일 거고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지만 내가 니들의 발표 단계에서 니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발표문은 기본적으로 청중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막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표정이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내가 발표 계획에서 하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내가 막 신나서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막 다 알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내가 수준을 잘못 고려했네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고 다른 이야기로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발표의 계획은 그때그때 청중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표 단계에서도 자, 우리는 청중을 분석하더라. 그럼 뭐야? 결국에는 청중의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계획 단계부터 발표 단계까지 모두들 다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 얘기했을 때도요. 보셔야 되는 아이는 사실 발표 단계라고 얘기하는 부분 에서 자, 우리 친구가 그렇죠. 네,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지 밑줄을 통해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자, 이 글의 전체를 확인해 보면 자, 그러면 발표 계획 단계에서 청자가 어떠한 내용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를 분석하는 문제. 그래서 왜 선지 속에 맨날 그런 거잖아. 뭐 앞부분에 발표를 시작하는데 자, 오늘은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청자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구나 라는 걸 바탕으로 하는구나. 뭐 우리는 오늘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이러면 얘네는 과학 시간에 지구온난화에 대해 배웠다라는 청자 분석을 계획하기 단계에서 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는 아이들이 선지 속에 등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죠, 우리 친구들? 자, 요 정도 문제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발표의 내용을 한번 구성해 봅니다. 도입, 전개, 정리예요. 사실 처음, 중간, 끝이란 얘기죠. 근데 선생님이 이 발표와 관련된 아이가 자, 뭐라 그랬어? 설명하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은 도입, 전개, 정리라고 하지만 설명하는 글 속에서 처음, 중간, 끝의 구조와 그대로 동일하고 일치합니다. 처음 부분에서 관심 유발하고요. 발표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 자, 목적과 관련된 소개를 해요. 전개 부분에서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데 다만 이게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어 보조 자료라고 하는 아이들이 쓰기인 장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띄워주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요약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는 시간은 사실 좀 따로 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내가 글의 전개 과정 속에서 질문하고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청중들의 질문을
그때 받기도 하고 끝나고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끝나고 받는 게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시면서 그럼 도입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발표 주제를 소개하고요. 전체 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청중들의 지식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청중이 지식을 알고 있다가 주제에 대해 청중들이 많이 알고 있다면 도입 부분은 조금 더 간단하게, 자, 주제에 대한 지식이 좀 적었을 때는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화를 더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관련성을 부각하는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도입 부분이 길어져요. 그럼 생각을 해봐. 선생님 뭐라 그랬어? 니네 이제 이거 기억할 거라 그랬잖아. 아마도 발표를 하면서 청중을 분석했다. 발표 계획에서 청중을 분석했어. 우리는 지난 시간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 우리는 도입 부분에서 청중이 발표 계획 단계에서 청중이 기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공통적인 화제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글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앞부분에 무슨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지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청중은 지식이 적은, 그러나 얘기하는 그 발표의 주제에 대한 관심은 있는 사람이라는 게 전제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청중에 대한 아이들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개 부분이에요. 중간 부분에서는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직을 잘해서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시청각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내용의 조직 방법과 관련된 아이는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죠. 설명형 발표와 관련된 아이들은 설명문의 형태를, 그다음에 설득형, 발표와 관련된 아이들은 논설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 부분에서 설명 대상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 방법을 통해 또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요. 그다음에 설득하는 글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그죠?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전개부예요. 전개부에서 이런 설명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설명하는 설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설명형이라면 이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가지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글의 전개 방법은 하고 하는 문제 속에서 최소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예시는 뭐냐면, 그래,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비교나 대조를 통해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과 하는 원인과 결과, 원인 결과에 대해서 나타낸다거나 등등등,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설명문의 설명 방법이야. 그리고 설득형이라고 얘기하는 문장은 당연히 전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중간 부분에서 설득을 할 거니까 주장과 근거가 드러나겠죠. 주장과 근거를 드러내기 위하면 보통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쵸, 뭔가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글의 갈래에 따라서 글의 전개 방법, 글의 구성을 물어볼 때 찍을 수 있는 부분들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그쵸? 이런 것들도 좀 함께 확인해 보시면서 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발표문에 관련된 얘기들 함께 확인해 보면서 가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발표를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기 전에 내용을 숙지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자신감을 가져야 돼. 이런 것들이 발표돼야 돼. 다 알아. 그런데 발표 전에 언어적이라는 거 말을 하는 아이들인데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적절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청중과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청중과 소통하는 발표문으로 점점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그냥 발표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가로 안에 질문을 해. 뭐라고? 네, 국어가 어렵죠? 가로 안에 잠시 뜸을 들인 후에 맞아요. 정말 어렵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청중들과 소통을 했구나. 청중들이 어렵다고 대답을 했구나. 이렇게 청중들의 대답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통과 관련된 얘기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화법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들이 준언어, 비언어적인 표현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자, 이 준언어, 비언어는 연설문과 관련된 얘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살펴보는 아이는 호소력 있게 연설하기 관련된 아이들이에요. 자, 호소력 있게 연설합니다. 결국에는 호소력 있게 다른 사람 설득하는 연설문과 관련된 얘기들을 함께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여기서 출제 유형과 관련된 아이는 제일 먼저 첫 번째 말하기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설득의 전략이에요. 선생님이 설득하는 글쓰기와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설문은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앞부분에서 이게 설득의 글쓰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연설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수능에서는 다 글로 보는 다 쓰기이기 때문에 그죠? 자, 설득의 전략을 찾아내야 되는 아이들 이성이에요, 인성이에요, 감성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서는 크게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더라. 자, 그리고 연설문과 관련된 아이도 발표문처럼요. 지금 나타내고 있는 자료의 적절성을 함께 파악하는 문제는 기본적인 아이들이죠. 그럼 이 적절성의 여부를 파악하는 표지가 될 수 있는 아이가 바로 비언어. 그림을 가리키며 이를 올리며 뭐 이런 비언어나 준언어적인 표현들과 관련된 아이들까지도 함께 확인해 봐야 해요. 자, 여러 가지하고 연결이 좀 될 수 있는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연설문, 연설이 무엇인지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공식적인 상황입니다. 공적인 상황이에요. 자, 청중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설득을 목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전달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자, 그런 설득적인 말하기입니다. 그럼 봐. 이게 연설은요. 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설득이 돼야 돼. 선생님이면 자, 우리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연설을 해. 일장 연설을 하네. 막 이런 거겠지. 자, 결국엔 잔소리긴 하겠지만 연설을 막 해. 그래가지고 니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수능을 잘 봐야 되는지. 네, 화작을 어떻게 공부해. 막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우리 친구들 설득이 돼가지고 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 내가 니들에게 신뢰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연설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서 지나가다가 내 소주병 하나 들고 아이 새끼들아 공부해 해야 돼. 왜 이러고 있어? 연기 좀 리얼했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그 연설을 듣고요.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설득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연설문에서 말하고 있는 신뢰성은 누구를 기반으로 한다? 연설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연설자가 누구인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설득 전략과 표현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다수의 청중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연설문은 호소력 있게 연설하기 위해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자, 이처럼 다양한 설득 전략에 대한 파악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지 설득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알아봐야지. 왜?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자, 제일 먼저 나와 있었던 아이가 인성적 설득 전략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설득 전략을 배웠을 때 인성적 설득 전략에 대해서는 가볍게 그냥 이렇게 내용만 한번 훑어봤으니까 우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성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글이었을 때는 작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연설문일 때는 연설하는 사람, 네, 화자의 인성이 설득되는 아이들이요. 화자의 인성적 차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화자의 공신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화자를 믿어야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연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화자의 공신력이 높여져야 청중들의 신뢰감을 높이고 그래야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자는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술만 안 먹으면 되나요? 소주병만 안 들고 얘기하면 그럼 우리 친구들 나를 믿어줄 건가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는 화자의 품성입니다. 자, 품성이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인성, 네, 또는 뭐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겠죠. 평소 언행을 바르게 해야 하고 자, 연설 중에 화자의 품성을 적절하게 표현해 줘야 해요. 말이 고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네, 말도 고와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라는 PR도 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연설 내용의 전문성입니다. 전문가여야 한다 그랬어요. 국어 선생님이니까 국어를 잘하는 방법, 화작에서 성공하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우리 친구도 공신력이 있을 거고 그래야 설득이 된다고 했었죠.
화제의 전문성을 드러내면서 자, 이렇게 연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요. 그리고 자,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 솔직히 아까 얘기했어요. 니들한테 공부 잘하라는 얘기를 막 계속 할 거야. 썰을 막 풀어. 그지?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설득을 하죠. 아, 내 국어 선생님이고 국어를 잘하는 방법을 막 미친 듯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공신력 없고 설득력이 없어. 설득되지 않아. 왜? 니들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죠. 선생님이 또 얘기하는구나. 엄마가 또 그러는구나. 나 때는 말 공감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우리 열심히 공부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가 훨씬 더 네, 공신력 있습니다. 신뢰성 있어요. 왜?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자, 그래서 화자의 경험이나 생각을 통해서 공감해주고 존중해줘. 청자에 대한 공감과 청자에 대한 입장을 생각해주는 이 공감력인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준언어적, 비언어적인 표현도 화제 공신력을 높이는 방법이래요. 아, 별표 땡냥. 아, 이렇게 레알? 그렇다고? 나머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인성적 설득 전략과 관련된 아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아이가 품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감대 형성부터 시작해갖고 조금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비언어, 준언어까지 가니까 완전 뭐? 이렇게 아니 비언어, 준언어가 왜 공감대를 형성할까요? 아니 공감대란다. 왜? 자,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공신력을 만들어줄까요? 우선 그런 거죠. 내가 니들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화법과 작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화작을 공부하는 방법, 화작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은 방법, 자, 갈래부터 정리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갈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출제 유형을 분석하시면서 따라와 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쓸모가 없다. 계속해서 한 문제 틀리고 수능에서도 계속해서 한 문제가 틀리게 될 거다. 이런 네, 망언을 막 퍼붓고 있는데 나의 말에 목소리에 힘이 느껴지시나요? 얼굴과 다르게 그냥 목소리가 너무 허스케가지고 그죠? 네, 우리가 반전 매력을 느끼긴 했으나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 친구들 그죠? 나의 말하기, 말의 성량, 어조, 자신감 이런 것들 드러납니다. 손을 예뻐! 그래서 왜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있잖아. 수학 선생님들 유명한 선생님이야. 막 분필 팍! 심지어 분필 한 10개 두고요. 10개를 팍! 중요해! 팍! 애들 그 소리에 그냥 중요한 거구나. 네. 자, 이렇게 갔어요. 비언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더라. 공신력, 신뢰성을 가지더라. 선생님 앞에서 저기 그러니까 내가 국어 선생님이긴 한데 아, 그럼 화작 중요하지. 공부해야지. 이게 되냐고 믿어지냐고 이게 그죠? 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래 우리가 지금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자, 화자에 대한 신뢰성 다시 말해 인성적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감대 형성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보면 수용성이야. 수용성.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이제 솔직함을 나타내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건 적극성과 자신감입니다. 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인성적 설득 전략은 품성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감대 형성과 준언어, 비언어라고 얘기하는 태도적인 면에서도 자, 인성적 설득 전략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가로 안에 있을 거라 그랬죠? 주로 비언어, 준언어적인 표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설득 전략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가로 속에 들어있는 준언어나 비언어적인 부분에도 밑줄이 그어지고 설득 전략이 어떤 게 쓰였느냐라는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겠네요. 비언어, 준언어는 무조건 자, 우리는 그렇죠. 인성적 설득 전략입니다. 울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며 이게 아니라면 다 인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자,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이성적 설득 전략이요.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논리적으로 호소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다른 설득 전략에 비해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아이기 때문에 논박이나 반박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주장과 근거 간의 타당성, 적절성, 자, 그 다음에 근거가 다양하고 풍부하면서, 자, 이런 아이들이었고요. 일반적인 원리부터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뭐 연역의 방법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귀납, 이게 연역이야. 자, 그리고 이게 귀납이다. 자, 귀납의 방법이라든가 또는 뭐 인과, 원인과 결과 관계를 잘 밝혀준다거나 사례의 유사성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자, 유비 추론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라든가 연역, 귀납, 유추는요. 우리는 논리적인 자, 방법, 논증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자, 그래서 논증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였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 아이들을 바탕으로 이것도 화법에서도 가능하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해두셔야겠지요. 그래요. 연역이라고 얘기하는 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에서부터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렇게 나가는 애가 연역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귀납이라고 얘기하는 거 구체적인 사례. 그죠? 소크라테스 죽고, 알렉산더 죽고, 예수도 죽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나가는 거. 그죠? 소크라테스 한 명 죽고, 예수 한 명 죽고, 그지? 뭐, 알렉산더 대왕 하나 죽고 났는데, 모든 사람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아이가 귀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권위 있는 견해나 자료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이게 이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자,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애는 각각의 논리적인 증명, 다시 말해 논증 방법을 활용하는 거구나. 그냥 단순하게 이성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제 설득하는 글에서 말했던 설득의 전략에서 이성적 설득 전략은 어떤 게 나왔었냐면 사실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견해, 자 그리고 통계 자료, 정확한 수치 이런 아이들만 언급이 됐어요. 자 동일하겠죠. 연설문과 관련된 얘기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한 수치, 네 권위 있는 사람의 말, 자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것들도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가 이런 논증의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가 예시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감성적 설득 전략이죠. 감정에 호소하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감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어뿐만 아니라 표정과 어조, 몸짓, 자, 이라고 얘기하는 비언어, 자, 그 다음에 준언어적인 표현들도 사용을 해요. 자, 그러나 이거는 내 감정을 나타내서 근데 내가 뭐라 했냐면 눈물을 흘려. 이것은 감정이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막 깔깔깔 웃어. 자, 이게 감정이야. 그러면 감성적 설득 전략인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 그림을 보세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얘기는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 그랬죠. 자, 배경음악이나 시각적 보조 자료 등도 우리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배경음악이요? 네네네네. 아니 왜 배경음악이 감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셨나요? 영화나 드라마는 성공의 비결 또는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하지 않아도 OST라고 얘기하는 배경음악이 딱 또는 이게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영화는요. 지나가다가 OST를 딱 듣는 순간 그 장면이 딱 떠오르기도 하죠. 배경음악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렇게 슬픈 분위기, 뭔가 그렇게 신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니까 그게 결국 듣는 청자로 하여금 그 분위기에 도취가 되어서 함께 감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감성적 설득 전략에 들어가는 아이들인 겁니다. 자 그러나 감성적 설득 전략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어때요? 그래서 신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할 때 우리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잘 먹혀요. 엄마 핸드폰 바꿔주세요. 나만 이렇게 찌르기 폰 쓰고 있어요. 나만 멍충이 폰 쓴단 말이에요. 애들이 자꾸 이렇게 멍충이 폰 쓴다고 놀린단 말이에요. 나만 우리 방 카톡에서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넘어가죠. 그러다 그걸 계속 쓰면 어때? 오히려 설득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성적 설득 전략과 감성적 설득 전략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좋아요. 라는 건 그저 굉장히 도덕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설득 전략을 높이기 위해서 자, 우리는 상황을 분석합니다. 청중, 목적, 시간과 장소. 청중, 목적, 주제. 똑같아. 그죠? 자, 이런 것들 함께 분석을 해보면서 자, 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중과 목적, 장소에 따른 어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문장, 그리고 나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거 뭐 언어적 표현이야. 그리고 준언어, 그리고 반언어적 표현.
자, 준언어는 얘기했습니다.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요, 우리가 이제 반언어적인 표현이라고도 얘기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2015 교육 개정이 되면서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된 아이들인데요. 자, 얘가 준언어적인 아이는 뭐였냐면 언어가 반만 있어. 말은 아닌데 말할 때에 같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뭐냐면 말의 크기나 높이나 장단이나 속도나 억양이나 어조 같은 애들. 그죠? 자신감 있는 목소리 이런 게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준언어적 표현은 청중에게 생생하게 그리고 전달력을 높이면서 아무래도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집중을 시켜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는 아이가 비언어. 언어가 아닐 비자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어는 아닌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그쵸,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손짓, 몸짓 또는 표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아이예요. 표정과 시선과 손짓과 몸짓과 옷차림 같은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건 그래도 좀 이해가 됐어요. 표정이나 시선, 선생님이 자신감 있는 표정 중요하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감 있는 시선도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내 눈을 바라봐. 너는 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선 처리도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옷차림이요? 옷차림이 설득 전략에 중요하죠. 왜 우리가요 병원에 갔어요. 흰색 가운을 입고 가는 사람은 다 의사로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우리는 믿어요. 미친놈이 흰색 가운만 입고 앉아 있어도 우리는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하는데 자 봐 오늘 굉장히 내가 단정하게 신경 썼어. 이래. 자, 이렇게 옷을 입고 우리 친구들에게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믿어요. 선생님은 머리 산발하고요. 눈곱을 떼. 옷차림. 막 추리닝. 때가 쩔었어. 자, 이런 걸 가지고 아무리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명강사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믿어지냐고요. 그죠? 자, 이렇게 맵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득 전략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니들한테 눈을 크게 뜨고 동태 눈깔 말고 눈에 힘 주고 다녀라. 왜? 눈에 힘을 줘야. 자, 우리가 비언어적인 설득 전략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깨끗하게 입고 다녀라. 옷차림이 비언어적인 설득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함께하고 있는 이야기. 자, 화법과 관련된 아이들. 떨리지. 자, 그런 어쨌든 우리 친구들에게 떨리는 아이들이긴 했었으나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대화, 발표, 연설과 관련된 아이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발표와 연설 그리고 대화와 관련된 애들에서는요. 주로 화법이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자, 수능의 형식상 자, 작문처럼 봐야 되기 때문에 설득 전략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자료의 해석과 관련된 얘기라든가 자, 기본적으로 작문에서 배웠었던 기본적인 문제 유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자, 화법이 가지고 있는 자, 얘네들의 말하기가 가지고 있는 소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비언어나 준언어적인 표현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가로로 표현되고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에도 우리 친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함께 접근을 해주셔야겠더라 라는 말씀도 그런 당부도 다시 한번 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다음 강의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와 잊지 말고 배워야 돼. 네. 토론과 관련된 이야기 4강을 통해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바이.